이번 화부터 춘추 시절 제일 먼저 패왕으로 성장한 제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는 주문왕 주무왕을 보좌하여 주나라의 개국 공신 강자 강상이 공을 인정받아 동이족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현재의 산동지방의 제후국으로 책봉받은 나라이며, 강자의 명성 때문에 제나라는 주나라 왕실과 화친 정책으로 세력을 키워가고 동쪽에 큰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소금 무역까지 해가며 강한 제후국으로 성장합니다. 강자가 돌아가자 그의 아들 강급이 제위를 계승하니 2대 제후인 제정공이며, 강급이 돌아갈 때 주나라에서 정공급이란 시호를 내리는데 강씨 후손들 중 정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니 정씨는 강씨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으며, 제정공의 아들 3명이 모두 돌아가 네 번째 아들인 계자가 자귀를 계승하게 되었지만, 계자는 이복 동생인 강덕에게 자귀를 양보하고 자신은 최읍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으니 계자의 후손들은 최라는 성을 사용하며 계자가 최씨의 시조라는 설도 있습니다. 강덕이 제나라 3대 제후인 제을공으로 제나라는 12대 제후인 제장공 강구까지 이어져와 경제를 발전시키며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31년 제장공이 돌아가자 그의 아들 강록보가 자귀를 계승하여 제나라 13대 제후 제2공이며, 이때까지 제나라는 변방의 나라로 당시 강대국이었던 정, 로, 송위 등 주변국과 연합하여 작은 나라를 공격하거나 이들의 모순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14대 제후인 제양공 강제하와 그의 여동생인 선강과 문강의 복잡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만 돌아와 제2공은 위나라와의 연맹을 위하여 자신의 큰딸인 선강을 위나라의 태자 희급과 혼인하게 하려 하였으나, 선강의 미모에 반한 위성공은 자신의 아들 희급이 정나라에 있는 동안 선강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희수와 희삭이란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늙은 위성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강은 희급과 간통을 벌이려 하였지만 여러 번 거절당하며, 여기에 불만을 가진 선강은 자신의 아들 희삭을 끌어들여 희급을 모함하기 시작하며, 워낙 희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위성공은 희급을 암살해버린 후 희수를 태자로 책봉하기로 합니다. 위성공은 희급에게 흰색 부절을 내어준 후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며 위나라 변방의 강도들에게 흰색 부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는데, 희수는 워낙 성심이 착한 사람이라 이 계획을 희급에게 알려주며 빨리 도망가라고 건의하나 희급은 끝까지 거절하며, 희수는 할 수 없이 희급을 초대하여 술에 취하게 한 후 자신이 희급으로 위장하여 흰색 부절을 들고 변방에 도착하여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린 희급도 변방에 달려와 희수의 시체를 안고 슬피 울면서 강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며 죄 없는 동생을 죽게 했으니 자신도 죽여달라고 부탁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희급과 희수가 한꺼번에 죽어버리자 위성공은 할 수 없이 희삭을 태자로 책봉한 후 기원전 700년에 돌아가며 희삭이 제위를 계승하니 위나라의 16대 제후인 위해공입니다. 위해공이 자귀를 계승하는데 성공하지만 희급과 희수의 측근들은 위해공과 성강 때문에 2명의 왕자가 목숨을 잃고 자귀까지 찬탈하였다며 복수를 다짐하던 중 기원전 696년 정변을 일으켜 위해공을 몰아내고 희급의 아들 희건모를 제후로 옹립해버리니, 위해공은 제나라로 도망가며 제양공은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기원전 694년 1월 로나라의 로한공을 제나라로 불러들이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2공제위 시절 자신의 둘째 딸인 문강을 로한공에게 시집 보내어 둘 사이엔 희동이란 아이를 낳으며, 제환공은 희동을 자신의 후계자로까지 책봉하지만 문강이 로한공에게 시집 가기 전부터 자신의 오빠인 제양공과 근친상간을 벌이던 관계라 오랜만에 제나라로 돌아온 문강은 다시 제양공과 사통을 벌이는데, 이것을 로한공이 알아버리게 됩니다. 로한공은 대노하여 문강을 질책하자 문강은 바로 제양공에게 일러바치며, 같은 해 4월 제양공은 로한공을 연회에서 취하게 한 후 팽생이란 대신에게 마차에 동행하는 척하다 제환공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여버리며, 로나라의 대신들이 전쟁을 피하기 싶으면 팽생을 처단하라고 요구하니 제양공은 바로 팽생을 처형한 후 로나라에게 사죄하며, 같은 해 7월 제양공은 이번엔 어릴 때 자신과 싸운 정나라의 제후 정자미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한편 문강이 제양공과 사통을 벌여 로한공을 죽게 만들었으니 로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나 그와 로한공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 희동은 적장자라는 이유로 로나라의 16대 제후로 추대받으니 그가 바로 로장공입니다. 이후 문강 때문에 제나라와 로나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기원전 688년 제양공은 송, 진, 채 나라를 끌어들여 위나라를 공격하여 희건모를 몰아내니 위해공은 8년 만에 복위에 성공하며 제양공은
위나라에서 위해공을 반대하는 희급과 희수의 측근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위해공의 어머니인 성강을 희급의 동생 희완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당시 로나라의 16대 제후인 로장공은 제양공의 여동생 문강의 아들이었고 위나라의 16대 제후인 위해공 역시 제양공의 여동생 성강의 아들이었으니 제양공은 로나라와 위나라 제후의 외삼촌이란 신분으로 위세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양공의 위기는 제나라 내부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애초 제양공의 아버지인 제2공 강록보는 제위 시절 공손무지라는 조카를 총애하여 아들인 제양공과 똑같이 대하였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제양공은 제2공이 돌아가자 바로 공손무지의 관직을 강등해버리니 공손무지는 불만을 품게 되어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기원전 686년 제양공은 연성과 관지부라는 장수에게 규구라는 곳에 파견한 후 1년 동안만 주둔하다 이듬해에 과가 무르익으면 다른 장수와 교대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연성과 관지부가 약속대로 교대해달라고 요구하나 제양공이 거절해버리며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된 연성과 관지부는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연성은 먼저 제양공의 후궁으로 있던 자신의 사촌 여동생에게 제양공의 동태를 살피게 한 후 공손무지까지 끌어들이는데 공손무지는 이를 바로 받아들이며 반란에 성공하면 연성의 여동생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같은 해 12월 제양공이 고분이란 곳에서 사냥을 하던 중 멧돼지를 만나는데 수행자 중 누군가 팽생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제양공은 대노하여 멧돼지를 향해 활을 쏘는데 멧돼지는 갑자기 사람처럼 일어나 울부짖기 시작하니 제양공은 크게 놀라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팽생이란 사람은 기원전 694년 제양공의 명을 받고 로한공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인 사람이지만 얼마 후 로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양공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당시 제양공은 마차에서 떨어지며 신발을 잃어버리고 발까지 다치게 되는데 궁에 돌아온 후 비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발을 찾아오게 하나 비가 신발을 찾아오지 못하자 분풀이로 비를 채찍으로 300대나 때려버립니다. 한편 연성과 관지부는 제양공이 다쳤다는 소문을 듣고 야밤을 이용해 행궁을 급습하기로 하는데 하필이면 벌을 받고 나오는 비를 만나게 되며 비가 반란에 동참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손무지는 믿지 않았으며 비는 옷을 벗어 방금 채찍에 맞은 자국을 보여주니 상처를 확인한 연성은 먼저 비를 궁전에 들여보낸 후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데 궁전에 돌아온 비는 반란 사실을 제양공에게 알려버립니다. 당시 제양공 옆에는 맹양과 사지부녀라는 대신밖에 없어 제양공이 어쩔 줄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비는 맹양에게 제양공과 옷을 바꿔 입은 후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제양공에게는 숨어있으라 건의하니 맹양도 제양공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받아들입니다. 비가 사지부녀와 함께 연성을 막으러 나가려 하자 제양공은 방금 형벌을 받은 상태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 물어보자 비는 웃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픔을 참지 못하겠느냐고 대답하며 제양공은 비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충심에 감탄한 후 맹양에게 자신의 겉옷을 덮어줍니다. 궁전에 들어간 지 한참 된 비가 소식이 없자 이상함을 느낀 연성 등은 그대로 행궁을 공격하며 비와 사지부녀가 호위무사들을 동원해 싸워보았으나 모두 연성에게 죽임을 당하고 연성은 곧바로 궁전에 뛰어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맹양을 죽이나 제양공이 아님을 확인한 후 직접 촛불을 들고 제양공을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연성이 문 사이에서 신발을 발견하고 숨어있던 제양공을 끌어낸 후 군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채 공손무지를 멀리하였으며 여동생과 근친상간하여 로한공까지 죽였다는 등의 죄를 물어 제양공을 난도질에 죽인 후 맹양과 함께 묻어버리니 후세 사람들은 제양공이 과가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며 사람들에게 약속을 꼭 지키라고 전합니다. 이후 연성과 관지부는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의 도읍인 임치에 도착한 후 제2공의 유언대로 제양공을 처단했다며 공손무지를 제후로 추대하니 공손무지는 약속대로 연성의 사촌 여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하며 세 사람이 제나라의 권력을 장악해버리나 공손무지는 제나라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여 기원전 685년 자신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옥름이라는 대신에게 죽임을 당해버리니 시효도 없이 제전패공으로 불리게 되고 제나라는 잠시 동안 제후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당시 제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고씨와 국씨는 귀족들과 회의를 거쳐 제2공의 둘째 아들 강규와
셋째 아들 강소백 중 한 명을 제후로 옹립하려 하는데 고해는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강소백에게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제한공 제위 시절 자신의 여동생인 문강화 사통을 벌이다 남편인 로한공에게 발각되어 제한공이 로한공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강규를 보좌하던 관중과 소홀은 제나라에 혼란이 올 것이라 판단하여 강규의 어머니가 있는 로나라로 도망가고 강소백을 보좌하던 포수가 역시 같은 생각으로 거국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고해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강소백이 먼저 제나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장공은 직접 군사까지 동원하여 강규를 제나라로 호송하기로 하며 관중에게 30명의 군사를 내어주고 제나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매복해 있다 강소백을 암살해버리기로 합니다. 관중은 먼저 군사를 거느리고 증묵이란 곳에서 30여리 되는 곳에 매복해 있다 강소백의 일행과 맞닥뜨리는데 관중은 강소백이 타고 있는 마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화살을 날리니 강소백은 입에서 피까지 흘리며 쓰러져 버립니다. 강소백이 쓰러진 것을 확인한 관중이 군사와 함께 돌아가 버리나 강소백의 측근들은 관중을 추격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위에 몰려들어 울음을 터뜨리는데 얼마 후 강소백이 벌떡 일어나 관중의 화살이 자신의 허리띠를 맞추었으나 죽은 척하기 위하여 혀를 깨물어 피까지 흘렸다며 측근들을 안심시킵니다. 한편 관중이 강소백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강규 일행은 안심한 채 느릿하게 제나라로 향하고 그 사이 강소백이 질주하여 먼저 제나라에 도착해버리자 강소백과 친하게 지내던 고해는 바로 강소백을 군주로 옹립해버리니 강소백이 제나라 제16대 제후인 제환공입니다. 한편 강소백이 죽은 줄 알았던 로장공과 강규는 6일 만에 제나라의 도읍 임치에 도착하며 강소백이 제후로 옹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곧바로 제나라를 공격한 후 강제로 강규를 옹립하기로 하며 관중도 제환공이 제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준비를 갖추기 전 기습해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제환공 암살에 실패한 관중에게 실망한 로장공은 관중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결국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간시라는 곳에 매복해 있던 제환공에게 대패당하며 로나라 국경까지 추격당하게 됩니다. 제환공이 공격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규를 죽이고 관중과 소호를 제나라로 압송하라고 요구하니 로나라의 시백이라는 대신은 제나라에서 관중을 죽이지 않고 중용할 수 있으니 능력이 뛰어난 관중을 살려보내준다면 제나라가 강해져 로나라의 해가 될 수 있다며 관중을 처형한 뒤 시체만 돌려보내자고 건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포수가는 제환공이 강규의 친동생이라 직접 죽일 수가 없어 로나라에서 처형해 주길 바라고 암살을 시도한 관중과 소홀이라도 직접 처형하여 원한을 풀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보내는데 얼마 전 전쟁에서 패배해 제나라가 두려워진 로장공이 강규를 처형해버리자 소홀은 강규에 대한 충심을 지키느라 자결해버리며 관중은 살아남아 제나라로 압송되길 원합니다. 로나라까지 제압한 제환공은 자신의 스승인 포수가를 제나라의 상국으로 책봉하려 하였지만 포수가는 제나라만 다스리려면 자신과 고해를 중용해도 되지만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관중을 중용해야 한다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시만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포수가의 집안은 워낙 비교적 부유하고 관중의 집은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포수가는 관중을 꺼리지 않으며 둘은 가까운 친구로 발전하여 나중에 함께 장사까지 하게 되는데 포수가가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관중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힘든 일은 포수가에게 맡기고 수익도 더 많이 가져가니 주변 사람들은 관중을 의리 없는 사람이라 비난하였지만 포수가는 오히려 관중의 집이 가난하여 자신이 내어준 것이라며 두둔합니다. 장사를 그만두고 관중은 3번이나 관직에 올랐다가 파직당했지만 포수가는 관중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며 위로해주며 관중이 전쟁에서 공격할 때는 맨 뒤에 있고 후퇴할 때는 맨 앞에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관중을 업신보기 시작하였을 때도 포수가는 관중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는 것이라고 해명하여 줍니다. 이 말을 들은 관중은 자신을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포수가뿐이라며 감탄하여 둘은 점차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어 이들의 우정을 두고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제환공은 처음에 자신을 암살하려 하였던 관중을 처형하려 하였으나 포수가의 거듭되는 건의를 받아들여 정중한 예의로 관중을 맞이하고
사흘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관중을 국상으로 책봉하고 작은 아버지란 뜻인 중부라고 부르며 전국에 자신의 도량을 알리니 관중도 제나라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관중은 법가의 대표자로 하늘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하늘이란 신도 군주도 아닌 백성을 의미하며 관중은 제환공에게 주변의 작은 나라를 도와주어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야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백성들에게는 예의 염치를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 사, 농, 공, 상 계급별로 모여 살게 하여 불평등에 대한 마찰을 줄이고 각자의 업무 수준을 높이도록 합니다. 또한 나라를 20개의 향으로 나누고 농촌을 5개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사대부들이 관리하게 한 후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제철과 소금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하며 서주부터 시행되었던 정전법을 폐지하여 사대부와 농민들의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관중은 철기까지 나누어 주어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끌어내고 토지의 질과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거두며 군사 역시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귀족의 사병 소유를 막아 중앙집권제도를 확립하는데 경제를 중시하던 관중은 귀족과 상인들이 도읍임치에 모여드는 것을 확인한 후 열혈하는 유흥업소를 만듭니다. 열혈은 중국 역사상 나라에서 직접 관리한 최초의 유흥업소로 임치에만 7곳이 있었고 참여한 여성은 최대 700명에 달했으며 관중은 열혈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국가 재정으로 사용하였으니 현재까지 중국에서 관중은 유흥업소의 조상으로 불리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중을 위하여 제사까지 지냅니다. 관중의 개혁으로 제나라의 국력이 점점 강해지자 기원전 685년 제환공은 관중의 만류에도 포수가에게 군사를 내주어 로나라를 공격하게 하자 로장공도 직접 출정하여 두 나라의 군사는 장작이란 곳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로장공이 먼저 북을 울리며 군사들을 진격시키려 하자 함께 출전한 족이라는 장수는 제나라에서 3번 북을 울리며 진격해올 때까지 방어만 하라고 건의한 후 단 한 번의 북을 울려 군사들을 진격시켜 대승을 거두며 추격하려는 로장공을 또 한 번 막아서 후퇴하는 제나라 전차들의 바퀴 자국을 확인한 후에 추격하라고 건의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이 끝난 후 로장공이 승리한 원인에 대해 묻자 조기는 전쟁은 용기로 하는 것인데 제나라에서는 3번이나 북을 울려 진격하느라 사기가 모두 소진되었고 방어에 성공한 로나라 군사들의 사기가 차올랐으니 한 번의 진격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며 매복이 두려워 전차의 바퀴 자국을 확인하였는데 제나라의 바퀴 자국들이 엉망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추격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니 이것이 일고잡기와 조기눈전이라는 사자성어의 어원입니다. 기원전 684년 장작에서 대패한 포수가는 송나라를 끌어들여 로나라의 랑지로 진격하는데 로나라의 공자어는 송나라의 군사들이 약하니 송나라의 군사들만 물리치면 제나라의 군사들도 돌아갈 것이라고 건의하지만 로장공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공자어는 로장공 몰래 군사를 거느리고 성구에 있던 송나라의 진영을 공격해버리는데 이것을 알게 된 로장공도 할 수 없이 합류하여 송나라의 장수 남궁장만까지 생포하는 대승을 거두니 포수가는 할 수 없이 제나라로 후퇴해버리며 이 전쟁을 성구의 전쟁이라 부릅니다. 로나라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한 제환공은 분풀이로 도망다닐 때 자신을 홀대하고 제나라의 군주로 옹립된 후에도 축하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국이란 작은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기원전 681년 송나라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송, 진, 채, 주 나라를 불러들여 북행의 맹약을 맺게 되는데 춘추시대전까지만 하여도 제후들을 불러 맹약을 맺는 행사는 주나라의 왕만이 할 수 있었으나 왕실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제환공이 처음으로 왕이 아닌 제후의 신분으로 맹회를 조직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북행의 맹약은 제환공이 패주에 도전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제환공은 북행의 맹약에 송, 진, 채, 주나라 외에도 로나라와 수나라까지 초청하였는데 얼마 전 제나라와 전쟁을 벌였던 로나라는 맹약에 당연하게 참여하지 않았고 로나라의 속국이었던 수나라 역시 동참하지 않았는데 북행의 맹약이 끝난 후 제환공은 즉시 수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곧바로 로나라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로장공은 조말이라는 장수를 파견하였지만 조말은 전투에서 3전3패를 당하며 수많은 로나라의 영토를 잃게 되는데 조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원하였지만 로장공은 제나라가 워낙 강하니 조말의 잘못이 아니라며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조마를 위로하여 줍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로장공은 영토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강화를 요청하자 제환공이 받아들여 로나라의 가지라는 곳에서 맹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맹약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조말이 비수를 들고 뛰어들어 제환공을 겁박한 후 제나라가 점령한 문양 지역을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제환공은 어쩔 수 없이 조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점령했던 로나라의 문양 지역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풀려나지만 곧바로 이를 후회하며 문양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로나라를 공격하여 조마를 죽이려 하는데 관중은 위협 속에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제후들 사이에서 신용을 잃게 되어 앞으로 제나라를 따를 나라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환공을 설득하니 제환공도 받아들여 문양과 함께 점령했던 로나라의 영토들을 모두 돌려주기로 합니다. 기원전 680년 송나라는 제나라와 하였던 북행의 맹약을 배신하자 제환공은 즉시 조나라와 진나라를 끌어들여 송나라를 공격하기로 하며 주나라 4대 군주인 주리왕 희호제에게 뇌물을 바치며 송환공이 주리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후들을 옹립하였다는 죄를 물어 처벌해야 한다며 전국의 제후들을 선동합니다. 마침 제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제후들 사이에서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던 주리왕도 담백이라는 대신에게 군사를 내어주어 제나라와 함께 송나라를 공격하게 하는데 주리왕의 군사까지 동원되자 송환공은 왕의 군대와 대적한다는 불명예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주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환공은 같은 해 견지라는 곳에서 주리왕을 대표하는 담백과 송, 위, 정나라의 제후들을 불러들여 맹회를 개최하며 이 맹회를 통하여 제후들은 제환공이 주리왕의 승인을 받은 제후로 판단하여 패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제환공은 패주라는 명분 아래 여러 나라의 국정에 관여하고 전쟁과 맹약을 거듭하며 자신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조낭양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워 자신이 패주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데 여기에서 조낭은 주나라 왕실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 양이는 주변 소수민족의 침략을 막아 중원의 문화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환공은 기원전 666년 주해왕을 도와 위나라를 공격하고 기원전 664년 연나라를 도와 산흉을 물리치며 적의 공격을 받던 위와 형나라까지 구해주고 나중에는 정나라를 도와 초나라의 공격도 막아줍니다. 제환공은 패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딸까지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니 사건은 기원전 673년 제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로장공이 제환공의 딸 애강과 혼인하면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로장공의 어머니인 문강과 제환공의 아버지가 모두 제2공이라는 것으로 즉 애강과 로장공은 사촌이라는 점입니다. 애강이 로나라로 시집오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함께 따라왔던 동생 숙강이 희기방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어 애강은 희기방을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게 되나 기원전 662년 건강이 악화된 로장공은 희기방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맹임이란 여성이 낳은 희반을 후계자로 책봉하려 하였지만 대신들은 맹임이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니 로장공은 동생들인 경부, 수가, 계우의 지지라도 얻어내려고 먼저 둘째 수가를 불러들이는데 로한공이 동생들에게 자귀를 물려주려는 것으로 착각한 수가는 어차피 경부가 계승할 텐데 뭔 걱정이냐고 말해버리니 실망한 로장공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며 다시 막내 계우를 불러들여 의견을 묻자 계우는 희반을 후계자로 옹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장공은 수가가 경부를 지지하여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자 계우는 로장공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며 수가를 찾아가 희반을 지지하지 않을 거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 자결하라고 권고하나 수가는 끝까지 경부가 계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족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독주를 마시고 스스로 자결해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로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주무왕 희발이 주나라를 건국한 후 자신의 동생 희단에게 곡부지역을 내어주며 로공으로 책봉하였으나 얼마 후 희발이 돌아가버려 도읍인 호경에서 어린 주성왕 희송을 보좌해야 했던 희단은 자신의 장자였던 백금을 곡부에 파견하니 백금이 로나라의 일대제후이며 로나라는 제나라와 가까이 있고 똑같은 후작의 나라였지만 워낙 희단의 명성이 높고 왕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동방에서 제후국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관중의 개혁 이후로 점차 제나라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이다 왕족들의 내전과 귀족들의 세력 강화로 기원전 256년에 초나라에 의하여 도읍인 곡부까지 함락당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다룰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와 로장공이 돌아간 후 계우는 약속대로 희반을 군주로 옹립하지만 불만을 품은 로장공의 둘째 동생 경부는 희반에게 원한이 있던 락인이라는 대신을 선동하여 희반을 살해하게 합니다. 희반이 돌아가자 대신들이 경부를 로나라의 제후로 추대하려 하였지만 경부는
자신이 희반을 음해하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8살짜리 희기방을 군주로 옹립한 후 제나라로 도망가 버리며 희반을 지지하지 않았던 계우도 보복이 두려워 진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희기방이 로나라의 제17대 제후인 로민공이며 제환공은 자신의 외손자인 로민공을 지지하기 위하여 계우를 로나라에 불러들여 로민공을 보좌하게 하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경부는 기원전 660년 자신과 오랫동안 간통관계를 이어오던 애강과 함께 로민공을 암살해버린 후 로나라의 제후로 자칭하니 계우는 이번에 로한공의 아들 희심을 데리고 주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 후 로민공이 암살된 사실이 알려지자 로나라 백성들은 경부와 애강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며 계우를 지지하기 시작하니 위험을 느낀 경부는 연하라로 도망가고 애강도 로나라를 떠나 주나라로 도망가 버리니 계우가 로나라에 돌아와 희심을 제후로 옹립합니다. 희심이 로나라의 제18대 제후인 로희공이며 로희공은 연하라에 뇌물을 보내 경부를 로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하자 경부는 로희공에게 용서를 빌어보지만 거절당하여 로나라로 향하던 중 자결해버리며 애강 역시 남편의 동생인 경부와 간통을 벌이고 로나라의 제후 2명이나 돌아가게 하였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한창 존왕량이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제환공은 애강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다음 해인 기원전 659년 주나라에 숨어있던 애강을 제나라로 불러들이던 중 죽여버리는데, 로나라 사람들은 애강의 시신을 수습한 후 로한공의 정실 부인에 맞는 예법으로 장례식을 치루어줍니다. 한편 제환공이 작은 나라들을 도와 소수민족의 침략을 막아내는 동안 남쪽의 초나라도 점차 세력을 키워 초성왕 시기에 이르러 중원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정나라까지 위협하게 되는데, 초나라의 선조는 유궁이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남방에 거주하던 작은 부족이었으나 주나라 제2대 군주인 주성왕에게 자작의 자귀를 받은 후부터 제후로 인정받게 되며 이후 초나라는 단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현재의 호북, 호남, 안위, 강소, 강서, 하남 남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주나라와 중원의 제후들은 남방의 국가들을 남만이라 부르며 초나라를 정식 제후로 인정하지 않았고, 기원전 977년 남방 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러 나섰던 주조왕이 익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초나라는 중원의 문화와 멀어지며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초나라 제10대제후 웅통은 스스로를 초무왕이라 칭하게 되며 기원전 659년 초나라의 12대제후 초성왕 우문이 정나라를 공격하자 제환공은 송, 정, 조, 주 나라를 연합하여 초나라를 막을 작전회의를 한 결과 초나라와 가까운 채나라부터 공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하필 기원전 657년 채나라의 제후 채모쿠의 동생이자 제환공의 부인인 채이가 제환공과 함께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치느라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겁이 난 제환공이 제지시키나 채이가 멈추지 않아 화가 난 제환공은 채이를 꾸짖고 채나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만을 가진 채모쿠는 채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자 이것을 명분으로 제환공은 로, 송, 진, 위, 정, 허, 조 등 8나라의 군사를 연합하여 채나라를 점령하고 초나라까지 진격할 준비를 마치니 놀란 초성왕은 제환공에게 사신을 보내 초나라와 제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풍마우 불상급이라는 말을 남기며 초나라를 공격하는 이유를 따집니다. 마땅한 명분이 없었던 관중은 제나라는 개국군주인 강태공부터 주왕실에 불충한 제후를 토벌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초나라가 주왕실에 무례하게 굴어 제사에 쓰이는 포모를 바치지 않아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으며 300여 년 전 주조왕이 초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던 중 익사한 사건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초나라의 사신은 포모를 바치지 않은 것은 초나라의 잘못이 맞지만 주조왕의 익사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건이라며 주왕실에 포모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지만 제환공은 계속해서 초나라로 진격하기로 합니다. 초성왕은 구란이라는 대신에게 군사를 내어주어 조릉이란 곳에서 제환공의 연합군과 대치하게 하자 제환공은 구란을 자신의 진영에 불러 군사들을 보여주며 항복을 권하니 구란은 초나라가 방성산을 성벽으로 삼고 한수를 해자로 이용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보여줍니다. 초나라를 쉽게 무너뜨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제환공은 초나라가 주왕실의 포모를 공납하는 조건으로 맹약을 맺게 되니 이것을 조릉의 맹약이라고 하며 제환공은 돌아가는 길에 생포하였던 채모쿠를 풀어주며 채나라를 재건하게 합니다. 기원전 655년 동주오대 군주 주해왕 희랑은 작은 아들 희대를 총애하여 태자였던 희정을 폐위시켜버리고 희대를 태자로 책봉하려 하자 제환공은 이것이 종주법에 어긋난다며 6개 나라를 연합한 후 공개적으로 희정을 지지하고 기원전 653년 주해왕이 돌아가자 기원전 652년 맹회를 열어
희정을 왕으로 추대하니 희정이 동주 제6대 군주인 주양왕입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651년 제환공은 로, 송, 위, 정, 허, 조 나라를 불러 고규구라는 곳에서 맹회를 개최하는데 얼마 전 제환공의 도움으로 왕위를 계승한 주양왕이 제사에 쓰이는 고기와 활, 왕의 마차까지 보내주며 공식으로 제환공이 패주임을 승인하니 이 맹회가 바로 제환공 폐업의 최고봉인 규구의 맹약입니다. 이후에도 제환공은 주양왕을 도와 희대가 끌어들인 부경의 침입을 막고 진문공의 계승을 도와주던 중 기원전 645년 제환공을 보좌하여 폐주에 등극시킨 최고의 공신인 관중이 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관중은 춘추시대의 최고의 정치가, 군사가, 경제가로 기록되어 있으며 백성들에게 예, 의의 염, 치를 내세우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름실 측지예절, 의식족 측지 영육을 강조하였는데 즉 백성들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예절과 명예, 치욕을 안다고 주장하며 제나라의 부흥에 성공하였으니 공자는 만약 관중이 중언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주변의 소수민족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넘겼을 것이라며 관중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여 미관중 오기피발좌임에 라는 말을 남깁니다. 관중이 돌아가기 전 제환공이 포수가를 후임으로 책봉하려 하자 관중은 포수가가 지나치게 정직하여 제환공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나라의 공족인 스풍이란 사람을 추천하고 이가, 개방, 수조 세 사람을 반드시 멀리하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이가라는 사람은 요리사 출신으로 제환공이 농담으로 사람의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4살짜리 아들을 요리에 바쳤고 개방은 위나라 귀족 출신으로 15년 동안 제환공을 보좌하면서 부모가 돌아갔을 때조차 위나라에 돌아가지 않았으며 수조는 제환공을 더 가까운 곳에서 모시기 위하여 스스로 거세하여 환관이 된 인물들이니 제환공은 이들의 충성에 감동하여 각별히 총애하였지만 관중은 충성을 보이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해치는 것은 인지상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관중이 사망한 후 제환공은 스풍을 국상으로 책봉하지만 10개월 후에 스풍이 돌아가 버려 포수가를 국상으로 책봉하니 포수가는 이가, 개방, 수조를 도읍에서 추방하는 조건으로 국상의 직위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들은 모두 추방당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환공이 이들을 다시 중용하니 포수가까지 우울증에 시달리다 사망합니다. 기원전 643년 제환공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제나라 내부에서 자기계승 문제가 시작되는데 제환공에게는 왕이, 서영, 채이로 불리던 3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으나 모두 아이가 없어 정이라는 후궁이 낳은 강소를 태자로 책봉하였지만 이가와 수조는 장위이란 후궁을 찾아가 그의 아들 강무유를 태자로 책봉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리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제환공의 다른 아들인 려반, 려상인, 려웅, 려원까지 후계자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하며 이들은 같은 해 10월 7일부터 서로 싸우느라 제나라의 도읍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제환공의 주위에 돌봐줄 사람조차 없어 굶주림 때문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후 이가와 수조는 궁으로 들어가 대신들을 살해하고 강무유를 제나라의 17대 제후로 옹립하며 같은 해 12월 강무유는 제환공이 사망한 지 60여일이 지난 후에야 벌레가 가득해진 제환공의 시신을 수습하며 다음 해인 기원전 642년 송나라로 도망갔던 강소는 송, 조, 위, 주나라 연합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하며 제나라의 고씨, 국씨 등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강무유를 죽여버리고 강소를 제후로 옹립하니 강소가 제나라 18대 제후인 제효공입니다. 그러나 제나라는 곧다시 혼란에 빠져 제소공, 제이공까지 연이어 살해당하고 마침내 제나라 22대제후 제해공강원이 제후로 제위한 후부터 간신히 안정을 찾지만 장기적인 내전으로 제환공의 통치시대와 같은 폐주의 위상과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제나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화부터 제나라 이후 어떤 나라가 새로운 폐주로 등극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